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대로 올랐고 나스닥은 1.25%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전날 크게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유가는 고공 행진을 이으면서 WTI는 1.8%가량 상승해 배럴당 8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브렌트유는 83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달러와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강세 흐름을 재개했습니다. 네, 골드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760달러 선에 마무리됐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네, 증시에 겹겹이 먹구름만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틀 뒤에 발표될 노동부 고용보고서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민간 고용수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금일 우리 시각 밤 9시 15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56만 8천으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쉽게 해외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 코드는 1515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시장이 3,000선이 깨졌죠. 네, 오늘 2,900선까지 접근을 했는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미리 예견을 드렸었고 3,000선에 대한 쉬운 이탈과 함께 증시에 대한 4분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그거겠죠. 미증시 언제까지 떨어질까요?랑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까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해답을 굉장히 가깝게 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해답을 가까이 내드리도록. 제가 이미 신세계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다시 재참여 일자는 11월 중순부터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포트를 조정하십시오. 3,200선부터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내려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면 늦은 거예요. 오늘 나스닥을 보면서 그 부분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신세계를 통해서 선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드, 오일, 그리고 유로, 달러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속까지도 다 보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랑 나스닥만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내일 할 거를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끝날 때도 얘기 드리겠지만 내일 금 그리고 오일, 유가 하반기 전망 그리고 달러에 대한 하반기 전망
한 번에 다 볼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죠. 예, 논팜인데 사실 이전 지표보다 지난달보다는 중요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예요. 그것까지 다 한 번에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게 이제 부채 한도 이 부분하고 인프라 합의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언제부터 반등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하락도 맞췄습니다. 미리 한번 맞춰보죠. 또 한번. 자, 1시간 동안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또 많이 모든 것을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말씀도 기대를 해보면서 마스터님과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고용지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추가 증산에 신중한 산유국에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유로 FX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부채 한도 대치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유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US faces a recession if Congress doesn't address the debt limit within 2 weeks, Yellen says 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5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를 2주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정부의 청구서를 갚지 못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이번 주 내에 상향해서 경제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공화당과 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코넬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협상 지연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옐런 장관은 미 재무부의 비상 조치가 오는 18일경에는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부채 한도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미국 최초의 디폴트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재무부는 현재 7월 말 마지막 부채 한도에 도달한 이후 소위 긴급 특별 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10월 중순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폴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미 의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모하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마스터님께서 오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를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10% 하락한 14,4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아직 이제 시황전제로 좀 베이스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실시간으로 미증시가 제가 이제 심한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일 저희 국내 증시도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실 거예요. 되는데 네. 지금 미장 전 일단 파동 보세요. 지금 이게 차트입니다. 급등했다 급락하고 있어요.
근데 좀 포인트를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전일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집중 있게 봤거든요. 자, 차트 대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랠리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 상한 돌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증시 나스닥 60분 봉이에요. 네. 60분 봉. 전일 제가 14,800 레벨링 있죠. 이 자리. 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저항력이 굉장히 크게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요한 게 잠시만요. 나스닥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1%가량 내리고 있는데 근데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워낙에 악재들이 겹겹이 쌓였기 때문이겠죠? 그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 자리가 전일 고점 자리 있죠. 14,800. 지금 오늘은 이걸 깨긴 힘들어요. 오늘은. 네. 오늘 이거 깨기 힘들다. 이 채널링 안에서 재차 하락하는 구간이 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앵커님께서 이제 18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18일이라고 2주 안 남았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합의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시청자분들.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대답하셨겠죠? 하셨겠죠? 네, 결론 믿습니다. 결론은 얘기하겠습니다.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해야겠죠. 네, 매우 높습니다. 매우.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국가부도 나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성이에요. 국제 금리가 왜 오를까요? 미국이 불안하면 미국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죠? 상황이 뭐든지 악재 조건이에요. 헝다? 이슈 아니에요. 예. 이거 끼지 맙시다. 이미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팩트만 찍어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증시를 변동할 수 있는 요인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불안성 고조인데 여러분들이 이슈거리밖에 안 돼요. 이것도 또 지나갈 이슈예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15,000 레벨링까지 도달을 했던 증시에 대한 상황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동성으로 풍부하게 올라간 증시 이슈에 의해서 조정이 잠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증시는 계속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 지금 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더 오르길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반전이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입니다. 지금 내려갈 수 있는 1차 지지 레벨 구간은 14,100포인트까지는 하락할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이제 말 정도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 반등 가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두 개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10월에는. 10월 18일 이제 데드라인이죠.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31일에 뭐 있어요? 인프라 합의. 그죠? 자, 그러면 합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상승장을 한 번 더 갈 수 있으나 어차피 또 인프라 합의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거예요. 맞죠? 네. 인프라 합의 때문에 또 마찰을 일으키겠죠? 또 떨어집니다. 지금에 대한 패턴 구성이요. 여기 보이시죠? 같은 코스예요. 그러면서 파동에 대한 채널링이 변경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저는 14,000 레벨링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당장은 14,100에 100까지 1차 하단 구간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합의 이후 상승 포인트 전환이 드러나지만은 한 번 더 깨질 것이다. 인프라 합의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의회 상황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14,000원 선까지 1차 하단 구간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인프라 합의 이슈가 10월 31일까지 또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더 2차 하방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제가요, 이 재밌는 얘기라도 제가 이걸 7월에 한번 보여줬었어요. 예. 7월에요. 이거 지금 걱정이다 하면서.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 뿐인데, 지금 2주라는 데드라인은 뭐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잔고에 대한 시간이에요.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또 이제 부채에 대한 발행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상한선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한선을.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신세계에서 미국의 부채 규모가 3경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3경. 대단한 수치지만 순위권은 12바퀴예요. 전 세계. 왜 그러냐면 GDP 대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부채에 대한 양을 GDP 대비 부채 양. 그럼 순위권 바뀝니다. 이렇게 문제의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한도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놨잖아요. 그 기간이 도래를 이미 지났고, 그리고 이제 잔존 금액까지 다 써가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7월 19일 이후부터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던 시기였는데 이 돈이 버티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 그죠? 이젠 부채를 안 늘리면 재무부가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2주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겠죠. 근데 왜 합의를 안 보는 걸까요? 그죠? 왜 합의를 안 보는 걸까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밀고 가는 거는, 이제 하원 쪽에서 밀고 가는 거는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미국의 최대 이제 바이든 수건 사업, 여러분들. 근데 금액을 3.5조 달러에서 4조 달러에 대한 걸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하고 싶어 하지만 공화당이 이 부채 협상 한도를 빌미로 이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거 공화당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리서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실패 시 민주당한테 타격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겠죠. 미국 의회 상황은. 공화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일단은 1차 합의를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인프라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때 또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페드 얘기 뭐 매일 꺼내고 테이퍼링 얘기 꺼내고 증시를 보는 관점은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의회에서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 뭐 6, 7월부터 해도 증시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의회에서 터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테이퍼링보다 8월 말에 있을 의회 협상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어떤 조정을 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결국은 의회 부채 한도, 이 불안성 급증, 그러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 그럼 실제 금리에 대한 상승, 증시에 대한 하락, 이 유도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린다면은 다음 주 내 협상이 종결이 될 시 14,100레벨링에서 1차 반등은 이루어진다. 다만 2차 과제가 이제 인프라 합의가 남아있다는 점. 합의를 보더라도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또 충돌을 일으키고 2차 하락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 좋은 10월이죠. 안 좋은 10월이죠.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세요, 한번. 미리. 우리 지금 10월 이제 4분기 조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경고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은 인지하실 겁니다. 4분기의 조정을 이미 8월 말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포트 정리해라. 그죠? 비중 조절하셔라. 제가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주식 지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요.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악플이. 그래서 제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악플이 빠져. 네가 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그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 견해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뭐 실적이니 뭐니 이게 막 이제 실적 이제 시즌이잖아요. 예. 아직 아니에요 실적 보는 시즌이. 네. 실적 시즌은 여러분 내년 넘어가야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유동성을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동성을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이. 유동성이 종결되고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조만간 내년 1분기 지나서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뜻이냐? 유동성으로 판단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유동성 장세예요. 이 하락장도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왜냐?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유동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화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풀어서 들어간 시장에 대한 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대한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이었고 인프라 합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발빠른 합의와 더불어서 적은 인프라 합의예요. 1조 정도. 1조 내외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질 시 뭐가 좋아요?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제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때 다시 참여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종결되려면 11월 중순에 나와요. 다 보고 확인하셔도 돼요. 우린 항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참여하는 습관은 웬만하면 안 좋아요. 항상 참여하는 습관은. 시장을 전체 바라보고 지금 시장이 참여를 해도 좋은 장인지 내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종목 섹터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비중이 몇일까요? 코스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중, 코스닥 상승, 하락 종목. 2대 8이에요, 2대 8.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장 환경에서? 결국 유동성 시장이란 이겁니다. 이것도 유동성 시장. 똑같아요.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이 흐르고 빠지면 유동이에요. 그걸 유동이라고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것도 유동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내년도 시장 궁금하시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어떻게 나올까? 제가 그냥 오늘 또 이제 좀 선전포고 또 맞아야 되는데 내년도 코스피 신고점 갱신은 힘듭니다. 앞으로 좀 공격적인 발언이죠. 굉장히 코스피 신고점 갱신은 힘들어요. 또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웅성웅성 하실 거예요. 또 뭔 소리냐 하면서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코스피 전망을 하시려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센 발언이에요. 잠시만요. 하지만 때로는 또 이런 강한 발언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되시라고 제가 센 발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안 마스터님한테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던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요, 이제 유동에 의해 올라간 시장이 꺼지는 시기입니다. 여기 왼쪽이 2009년도 리먼 사태 이후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화폐가 들어갔을 때 위험 자산이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를 맛봤을 시기예요. 자, 지금하고 패턴이 똑같죠. 네, 근데 이번이 훨씬 강도가 강했네요. 그죠? 강도가 강하죠. 그 차이예요.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도가 강하다는 거는 수치화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 대비 조정에 대한 비율 측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맞죠? 이게 피보나치가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상황이. 자, 그러면은 시장 상황 이제 매크로 환경을 지난 과거 2011년도죠. 2011년도
초반에 이제 2분기 넘어갈 때부터 시장의 하락 요소가 드러나는데 시황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맞죠? 시황은 매번 바뀌어요. 단지 이슈랑 맞물릴 뿐이에요. 시장에 대한 조정은. 맞죠? 그럼 지금 빠지는 구간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교에 대한 이제 매크로는 2011년도 이때를 집중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를. 자, 그럼 지금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비율을 측정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가 이 당시에 이제 최하단이 900포인트였어요. 리먼 사태 최하단으로 심각할 때. 그럼 이때부터 이제 유동화가 시작이 됐겠죠. 돈을 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처럼 똑같은 현상이. 그리고 코스피가 최상단으로 2200까지 갔었습니다. 참,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걸 100에 대한 비율로 측정을 하고, 그죠? 지금 하단으로 오는 비율 측정대를 들어가면은 0.6까지 내려가요. 0.65까지. 65까지. 자, 그럼 시장이요. 유동화가 빠지는 구간대 모멘텀을 여기로 똑같이 그려보면 어차피 비율은 똑같잖아요.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분들 최하단으로 봤을 때 2550입니다. 열려있죠? 2550이에요. (2550이요) 최하단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50까지 널리지 갈려 있어요. 급격하게 빠졌죠, 이때도. 여러분 이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급격하게 빠졌어요.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만에 빠졌을까요? 이때 한번 보죠. 2011년도 10월에 7월에 2주네요. 2주 만에 이렇게 빠졌네요. 보이시나요? 2011년도 지금 7월 차트입니다. 코스피. 2주죠.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볼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은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2600까지는 떨어질 구간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9월, 이제 이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부터 시장 참여에 대한 시즌을요, 11월 중순부터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자,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담그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죠? 금리 인상 시즌이 도래했을 때, 이때입니다. 자, 지금 모멘텀을 본다면은 2022년도 모멘텀에 대한 구성은요, 앞으로 3000선에서 2600선, 500선 이 사이에 대한 박스 형태 모멘텀이 가장 이상적인 모멘텀이에요. 자, 왼쪽 차트랑 비교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지금 하락 랠리 구간을 이 피보나치 비율로 측정을 해갖고 하방에 대한 구간대입니다. 지금 부채 한도, 미 증시, 하락 구간, 모멘텀 하나의 시황일 뿐이에요. 이때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저번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 상승분 있죠. 코스피 3300 돌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실적이 막 매우 잘 나와갖고.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서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유동성 시장을 그렇게 평가하시면요, 큰 코 다쳐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빠지는 시기예요. 지금 시장은. 기억하세요. 이 차트.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결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자는 없어야 되고 수요자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는 사람만 있어. 그럼 가격이 알아서 올라가겠죠. 결국 돈이 이쪽으로 쏠리면 되는 거예요. 증시에. 이때 유동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옵니다. 이거. 먼 미래에.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천천히 이제 시장 참여를 대기하는 구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11월 이후 보라는 건 자, 사건 다 종결돼도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상승 제한이 모멘텀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 이때요 미증시가 박스로 갔을까요? 이때도 올랐어요. 미증시. 코스피는 상승 제한적인 국면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날 거예요. 부채 한도 인프라비는 어차피 지나갈 시황입니다. 올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더 이상. 다만 이제 미 의회에 대한 합의 부분, 이제 어떤 불안성, 이거는 단순 이슈거리예요. 시장의 조정을 이끄는 실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시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불안해요. 미국이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도자가 많아져요.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그죠? 떨어질 게 예상이 되는데 불안 때문에. 그럼 제가 미국 국채를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이 지금 디폴트 위기가 있다고? 지금 좀 위험하다. 나 이거 지금 국채 팔란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 빨리 내가 팔아야지.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죠. 지금 그 시즌인 겁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오늘 이제 1.5%에서 더 이상 내려가진 않죠. 또 반등이 또 들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될 수 있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실질 금리 상승이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점점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증시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회장님, 위험 자산이 빠져나오면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골드는 왜 떨어져요? 내일 대답 드릴게요. 궁금증은 내일 해주세요. 그거 진짜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돈이 왜 여기로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나스닥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1차 하락권은 14,109가. 자, 코스피는 어디? 2,600까지는 모멘텀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내용을 보시고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를 더 하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근데 이미 저희 신세계에서는 미리 경고를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결과가 계속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왜 그때 포트를 조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이제 알겠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 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장을. 보시는 장 있죠, 여러분들. 이때. 이 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반도체가 어떻고, 지금 뭐 이제 경기 회복세, GDP가 뭐 회복량이고. 증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금리 인상 시즌 돌입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에 보는 견해를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나스닥 정리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내일 달러, 이제 논팜 있죠? 금요일날 우리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유가, 그리고 골드에 대한 4분기 시장 예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선구안을 또 해영 마스터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었죠. 이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4분기 조정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적중을 하셨습니다. 급락하는 이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몸소 체감을 하니까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좌 방어를 하시고 또 이 국내 증시를 하신 분들은 또 계좌를 미리 리스크를 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향성을 명확히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수익을 잘 챙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내년의 방향까지도 미리 짚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리스크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세계 리턴즈만 잘 챙겨보셔도 이기는 투자,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EIA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 457만 보다 이 457만보다 하회한 234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소나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현금을 모아둔 다음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인프라와 부채 한도 이슈를 지나가고 난 뒤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고민되는 질문이네요. 제가 네. 답변 드리기가 좀 굉장히 힘든 질문이긴 한데 예. 왜냐하면 명확한 방향, 상행방을 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고평가가 그래 널리지가 널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참여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참여는. 사실 내년이면은 또 금리도 오를 것이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어떤 이게 이상한 촉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촉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서 예. 제가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방송 중에는. 근데 전 이게 이번 팬데믹이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 신세계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한 부채 상승률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그 리먼과 같은 사태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올 가능성 한 번은 연출되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연출되겠다. 그게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채 문제가 발동될 거라고 봅니다. 채권 부분에서요. 네, 국채 문제가 달러에 대한 존폐 위험 여기까지도 예. 발현될 가능성. 제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역사라는 게 있는데 저희 모든 어떤 증권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경험해 본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증시라든가 금융에 대한 역사는 실제 체감해 본 경험은요 20년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과거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현상, 이게 역사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팬데믹 사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금융위기. 금융위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월가에 대한 금융에 대한 밸런스가 꼬이면서 터지는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한 번 더 도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위기는 항상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든 틀어 막으면은 장기화가 되니까 그 내용이. 근데 지금 증시에 대한 레벨링이 과연 미국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레벨링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형태, 섹터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지금 저는 오히려 현금화에 대한 장기화 구간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판단도 내리는 바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추천입니다. 비추천입니다. 현금을 좀 모아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금융에 대해서 일단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적금이라든가 펀드에 대한 형태가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자금이면. 우리가 이제 큰 막대한 손실과 이게 나는 이유는요. 막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제가 무방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시장은요. 시장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큰 실수가 범해져요. 잘못 판단했을 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전체 자산 대비해갖고 금융에 차분할 수 있는 자본금이 몇 %인지 이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절부터 할 줄 아셔야지 금융 참여가 가능해요. 가끔 보시면은 뭐 이제 전 올인 형태 이제 한마디로 뭐 이제 몰빵이란 표현을 하죠. 그런 거는 위험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포트가 시장에 대한 금융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 자, 그럼 내가 부동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금화도 있고 그죠? 증시에 참여하는 금융자본도 있을 거고 이 포트에 대한 이제 분산부터 하시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먼저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굉장히 걱정하는 게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금융을 접하기 쉬운 과거보다 네. 우리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증권사 가서 직접 주문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하고.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증권사 가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포트 비중부터 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현금화를 몇 % 하는지 그거부터 체크하시는 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금융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인지 참여만 가능하다면 몇 %의 비중을 늘릴 수 이거부터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소나물님이에요? 소나물님? 네, 소나물님. 예, 이거부터 좀 체크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요새 해외 증시가 핫한 것 같아. 미국 주식이 핫한 것 같아. 이런 귀에 쏠리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말씀해요. 이 주변 사람들한테 쏠리는 것보다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주관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형태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강연회 때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로 됐으면 좋겠네요. 강연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도 드릴 수 있게. 자, 일단은 저는 비추입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또 지금 현재 지수가 고점이기도 하고 또 방향성이 명확하고 또 성공 확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매번 또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주린이 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손실이 크지만 국내 주식 정리를 한다면 회왕님이라면 언제부터 종목 정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네. 이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라인에서 진입 구간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섹터며 어떤 산업군에 있는 형태에 대한 종목이며 그렇죠. 그죠. 그거부터 얘기를 드려야지 제가 그거를 판단 안 하고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무턱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진입가 낮은 데면은 버티셔도 괜찮은데 고점에 대한 어떤 진입가 있잖아요. 최고점.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야죠. 사실상. 예. 그리고 어떤 요새 2차 전지가 제일 핫하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들고 계셔도 괜찮아요. 진입가라든 게. 근데 너무 이제 상단에서 더 오를 거야. 앞으로 막 오를 거야. 이거에 대한 가치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다고. 예. 근데 국내 주식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어떤 종목군에 대한 형태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 자세하게 제가 이거는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종목은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떤 거는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대형주 위주로 안 좋아요. 대형주 위주로. 네, 요즘 대형주들이 좀 시들시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형주가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예. 말만 바꿔서. 네, 요새 또 실적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중소형주요? 예. 성장주라고요.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네, 성장주는 단기 이슈에 의해서 많이 바뀌잖아요. 네, 좀 가볍게 근데 이제 움직이죠. 코스피 시장이 유동성이 멈추는 이런 박스로 연결될 때는 네. 가치주, 대형주 위주에 대한 산업군은 증시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엄청난 이슈가 없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슈 있죠. 만약 뭐 S전자가 막 이제 막 엄청난 대형 인수합병을 했다 막 이런 얘기 아니라면은 그런 거라면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가치주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성장주 위주에 대한 어떤 시장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겠죠. 상황을. 근데 제가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증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이 겸손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이 겸손하다는 말이. 작년 유동성 차트 한번 볼게요. 그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동성 시장 있죠. 이 유동성 시장이 자기 실력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유동성 시장 그냥 시장이 도와줄 뿐이에요. 이게 자기 실력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소 계세요. 내가 뭐 찍으면 가 나는. 작년에 막 찍으면 다 가요. 이런 유동성 시장에선. 자기 실력인 것 마냥 이 금융시장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변화에 익숙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살아남아요. 항상 시장이 어떤 변화를 측정되고 어떤 가능성이 뛰는지에서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미리 내다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막 2,900 오니까 이제 현금화 해라 뭐 해라 현금화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빠른 좀 대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미 3,200선부터 좀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을 계기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에 대한 경험으로, 이 시장에 대한 경험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이때 일어났던 FOMC에 대한 어떤 이제 현금 유동화 과정이라든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설정 그리고 어떤 차트에 대한 유동화가 언제까지 드러나는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맛보신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뭐 여기서 회사채 매입한다고 그러고 또 한 번 이제 의회 싸우고 경험하시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국채 금리 수순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과정과 경험을.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경험을 기억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7주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오늘 오일 관련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마스터님께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선겸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죠. 일요일 밤 9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